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냉철한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를 분석하고 또 토론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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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준혁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목할 만한 판결 하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삼성전기 생산 라인에서 TV 부품을 만들다가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 사건의 개요 대충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이번 판결은 네. 고등학교 졸업 직전인 1993년 1월에 네. 삼성전기에 입사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나온 판결입니다. 네. A씨는 1993년 1월에 입사를 해서 3년 4개월 동안 삼성전기 수원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방사선 검사, 납도금, 납제거, 납땜 등의 그런 납을 다루는 업무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년 4개월 정도 일을 하고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2001년도에 이제 이분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게 이제 출산이 되고 나서 지혈이 안 돼서 예. 이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백혈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A씨가 이제 2014년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본인이 이 백혈병 걸린 것이 삼성에서 일을 한 것 때문에 산재를 당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양급여를 신청을 했는데 예. 공단에서는 이분이 이제 일한 기간이 3년 4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한 기간이 너무 짧고 그 다음에 이게 납땜 작업이나 그렇죠. 이런 납으로 인한 그런 백혈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요양급여를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죠. 행정법원에 요양급여 이제 불승인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제 원고의 어떤 손을 들어줬죠.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자, 원고 승소 판결이 났는데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재판부에서는요, 네. 첨단 산업 분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해서 네. 경험적, 이론적 연구 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 또는 첨단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한 것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예, 법원이 어찌됐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뭐 다행입니다만 우리 판결 내용을 보면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만약 입증이 지금 되지 않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 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조금 이상한 뉘앙스의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 소송이 왜 승소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걸 증명을 못하게 되면 이제 패소하는 그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의료 소송이나 산업재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받은 이유가 이 작업장에서 받은 어떤 그러한 불법적인 그런 작업 환경의 노출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 피해와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증명을 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증명하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에 대해서 증명이 충분히 안 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패소 판결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건 상당히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해서 증명 책임을 조금 일반적으로 약간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전환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말씀하신 데 원래 이제 입증 책임, 인과관계 포함해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판결을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제대로 안 된 곤란한 상황에서도 인과관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입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은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 입증 책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판례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요소들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백혈병의 그 비율이랑 그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백혈병 인정 비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그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백혈병 발병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예. 보고가 있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은 이제 이런 상당 인과관계라는 그런 기준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쉽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일반적인 경험칙에서 봤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러한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상당 인과관계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포섭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조금 원고 쪽에서 입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완화해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원고 쪽으로 완전히 이제 피고 쪽의 입증 책임을 완전히 돌려서 전환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입증 책임 원칙, 그러니까 원고 또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이것을 뭐 전환할 정도까지 이를 만큼 그렇게 무슨 원칙을 변경시킨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입증 책임의 정도를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저는 그 정도는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산업재해와 관련된 어떤 판결과 관련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사실 근로자들이 근무 도중에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산재를 인정받으면 좋은데 또 못 받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조금 팁을 준다는 의미에서 어떤 뭐 좀 산재와 관련된 재판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이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그 팩트의 힘이 중요하다. 팩트. 네, 그 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은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기 때문에 예.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에서 이제 법리적인 주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하지만 예.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팩트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 자료 이런 것들을 초기에 신속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그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떤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산재 소송 같은 경우는요, 그 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 소송의 2015년 그 통계를 보면 예. 승소일이 10건 중에 한 3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분야별로 이제 산재 소송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결코 높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내가 입은 산재의 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그것의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고 또 내 경우에 있어서는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금 실무적인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이용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소송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회사 쪽에서 그 증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소송에 이르게 되기까지 회사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회사의 관계를 반드시 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대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산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회사와의 관계도 한번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 근로자들이 산재 소송하면서 또 유념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무를 하면서 또는 근로를 하시면서 산재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이게 먼저 좀 방어적 태세를 갖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병력 특례 제도입니다. 우리 지난달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축구 선수들을 비롯해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병력 특례 대상자로 정해졌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계 음악의 기준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빌보드 차트에서 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만 해도 2번씩이나 이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또 문제는 이렇게 우리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특례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 병역 특례 제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두 분 패널들은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요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요원으로, 네, 예. 4급 요원으로. 네, 아, 했었습니다. 그럼 몇 개월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26개월. 26개월 네, 하셨고 26개월이고요. 공익근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공익의 종사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예, 저는 공군으로, 아, 공군으로. 병장 만기제대 했습니다. 아, 두 분 다 뭐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토론이 좀 더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병역 면제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이 변호사님, 이 사실 병역 면제라는 표현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병역 특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확한 네.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병역 면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법적으로는 병역 특례 대상자라고 예.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을 획득해 이번에 병역 특례 대상자로 예. 이제 그 편입이 된 사람들은 그 군사교육 소집 4주를 포함해서 이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그렇죠. 그 34개월간 예. 그 자신의 특기 분야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4개월 의무 복무 기간 중에서 544시간 동안은 그 재능 기부를 통한 예. 봉사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화제가 된 손흥민 선수 같이 예. 국외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선수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국외에서의 봉사를 또 전체 시간의 절반인 272시간 동안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재외국민 예. 그 대상의 봉사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국내에서 다 채워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병역을 사실은 면제받는 게 아니고 네. 다른 형태로 이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사람 총 몇 명인가요? 일단 이번 그 아시안 게임 출전자 예. 중에서는 42명이 42명. 네, 예.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됐고요. 특히 이제 벌써 이미 근데 현역 복무하고 있는 선수들이 2명이 예. 있어요. 그래서 펜싱 대표팀의 김준호 선수와 그다음에 축구 대표팀의 황인범 선수 이 2명은 조기 전역 신청이 가능한데 아,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봉사 의무 시간인 54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이후에라도 그 봉사 의무 시간은 채워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병역 특례 대상자들에게도 법이 정한 범위나 조건 내에서 사실 병역 의무를 이제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특기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제 복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문도 있고 또한 또 실제로 이제 일반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복무를 할 때와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위안감이 이제 사실 조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병역 면제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런 병역 특례의 시작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에 병역 네.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처음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양정모 선수.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 첫 수혜자가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73년에 이 법이 시행될 때 당시에는 대상자가 올림픽 대회,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 이제 3위 이내 입상자가 대상이 있었고 또 이제 하나 특별한 점이 한국 최대 졸업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과 비교해 볼 때는 훨씬 더 이제 범위가 넓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나라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렇게 입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우리 국력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상위 입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은데 뭐 과거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지금?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기량도 상승했고 그렇죠. 입상자들이 그에 따라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이제 4월에 예.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의 경우엔 1위 이상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예. 조금 축소가 됐고 2002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월드컵에는 16강 진출했던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2006년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4위 이상 입상자가 예. 대상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월드컵에서 박재성 선수를 예. 비롯한 여러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죠.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고 또 2006년도에는 김태균 선수를 비롯한 여러 그때 당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역 특례들을 받는 범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 이제 이런 특혜 논란이 좀 일었고요. 네. 다시 이제 또 2007년에는 그 축구 월드컵이랑 WC 대회 입상 대상자가 특례 대상에 제외가 됐었습니다. 제외됐다가. 이런 좀 일련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위 선양을 스포츠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또 통상 스포츠 경기를 할 때마다 이게 하나씩 추가되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 이후에 또 이게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 또 문제됐던 게 결국은 방탄소년단이죠. 아이돌 그룹인데 이걸 병역 특례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논란이 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뭐 지금 우리 이제 빌보드 차트에 이제 2번이나 1년에 2번이나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 우리 이제 빌보드 차트를 본다면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비틀즈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소위 이제 전설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게 사실 1위에 막 오르고 했던 그런 이제 그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역 특례 이제 이렇게 해주자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병역 특례를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탄소년단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병역법 시행령 그 예. 68조의 11을 보면 네. 그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예술체육요원, 예. 병역특례라는 거는 이제 예술요원 또는 체육요원으로 그렇죠. 편입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편입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예. 그다음에 국제예술경연대회가 없는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국악인데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예술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1위 입상, 1위. 네. 그리고 올림픽 3위, 예. 그다음에 아시아 경기 대회는 1위. 예.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예. 이렇게 5가지를 이제 병역특례 대상자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예. 결국 이런 규정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흔히 문제가 이제 되는 게 결국은 그 아시안 게임에서 예. 대규모 이제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발생하면서 한번 문제가 됐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술 요원들이라고 해서 보면은 국악 뭐 이런 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제 뭐 국위선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이러면서 이제 좀 기존에 1970년대에 제정이 된 이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이 조금 결국 현재랑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우리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병역 특례 대상자는 아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관련해서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현황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지난 9일에 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예. 그 병무청으로부터 자료를 좀 제출받아서 봤더니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 동안 예. 그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 그 병역 특례 규정에 따라서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예. 총 280명이었고요. 예. 같은 기간 동안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178명인데 예. 이걸 비교하면 예술요원이 체육요원보다 60% 가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볼 때는 주로 이제 체육 특기자들의 네. 경우가 또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예술 특기자들이 더 많은 것 네, 같습니다. 훨씬 많은 걸로 그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금 특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술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제 예술 경연 대회는 2위 이상이고, 예. 그다음에 국악처럼 국내 예술 경연 대회만 있는 경우는 1위. 그다음에 5년 이상 주요 무형문화재 그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제 예술요원으로 편입돼서 병역 특례를 예. 받은 건데요.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이 138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 무용 부문에서 이제 89명,
그다음에 국제 그 콩쿠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국제 음악 부문에서 이제 53명이 예.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됐고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이거 처음 봤는데 예. 그 동아 국악 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가 예. 30명. 예. 그다음에 동아 무용 콩쿠르가 20명. 전국 신인 무용 경연대회가 20명. 그다음에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가 17명 등이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결국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대부분의 그 예술 요원으로 편입이 돼 있어서 예. 이게 또 국위선양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어째 보면 방탄소년단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국위선양 더 크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 논란이 생기면서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병역 특례 대상자가 돼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반 우리 20대 남성들이 통상 이제 병역의 의무 또는 국방 의무를 지면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떤 특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헌법상 평등권하고도 또 평등 원칙에도 안 맞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 또는 특히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인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또는 이게 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좀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두 분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황 변호사님. 일단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중한 접근. 예. 일단 특례를 줌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병역 특례가 특례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병역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의 특례 대상자들로 거론되었던 예술인들 그리고 체육 특기자들 외에 일반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것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케이스인데요. 이게 사실 이제 기존에 이런 사람들에게 특례 혜택을 주었던 것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에 이제 기여한 측면을 보아서 이런 특례를 주었던 것인데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 대회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 비해서 결코 그 기여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특례 대상에 조심스럽게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는 전 국민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 변호사님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가 지금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BTS의 음악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이 병역 특례라는 거는 결국 일반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 특수한 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특례를 지금보다 계속 확대하는 거는 결국 누더기식의 특례다. 그래서 병역 특례를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반대 입장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다 논란이 되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을 특례 대상을 인정하면 형평성에 또 반하기도 하고 또 안 하자니 또 우리 국위선양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 국위선양의 정도를 본다면 돼야 마땅하고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특례 대상자로 지금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인지 한번 그걸 먼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쭉 보면은 어떤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에서 1위나 또는 몇 위 입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게 또 빌보드 차트의 경우도 지금 이게 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여기에 무슨 뭔가 1위로 기록이 된 건 맞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국위선양 내지는 뭐 국익에 또 부합한다는 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럼 이게 국익과 꼭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는 뭐 일반 우리 국민들 20대는 그럼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인지 뭐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황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특혜 쪽으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행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병역 의무랑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기준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기존에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금메달 딴 선수들만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은메달과 금메달의 차이는 투여한 노력으로 평가해 놓고 보면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는 것에 있어서는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운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열심히 그 대회를 준비했던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어떤 운 같은 요소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범위를 넓히되 그 병역 의무의 이행 수준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이제 어떤 의도적인 병역 혜택이나 이런 특례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고 고안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문화예술인의 경우에도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한 그 기준 어떤 경우에 그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실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기준은 필요해 보이고요. 빌보드 차트와 같은 이제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차트의 기준이라면 이것을 일행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정말 이제 법에 넣어서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지금 뭐 병역 특례 기준이 결국 이제 병역 특례 범위를 더 네. 확대를 하는다는 어떤 전제하에 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범위에 포섭을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뭐 병역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좀 조심스러운 예. 입장이고,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은 병역 특례를 주는 이유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위선양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문화 창달이라는 그렇죠.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문화인들한테 총을 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존에 해오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제 대체시키는 건데요. 저는 뭐 그런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번에 이제 BTS 문제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떤 예술 요원에 대해서 그 국위선양이라는 잣대, 예. 어떤 뭐 대한민국 대표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 예술 요원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거 가지고 국위선양이라고 이제 평가하기 자체가 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것이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70년대에 이제 박정희 우리 시절에 그때 이제 유행했던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는 그 범위도 예술 문화 예술인, 그러니까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병역 특례 대상자로 하는 그 범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될 건가? 그런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돌 가수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를테면 뭐 코미디언이라든지 개그맨도 있을 수 있고 영화 배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빌보드 차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범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뭐 기존 병역과 달리 조금 다양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이제 주장의 요지인데요. 사실 이제 이 특례라는 것에 방점을 주기보다는 개개의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좀 경력이 단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병역과 같은 정도의 어떤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일원화된 그런 병역 의무 이행 방식에서 다양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예능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양로원 이런 분들에 있어서 또 이렇게
심적으로 굉장히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그런 정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 뭐 예능인 분들이 가셔서 굉장히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대체 복무의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제 국익에 기여가 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그런 코미디언이나 뭐 연극인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예술 대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지금 현행의 그 특례 예술요원으로 편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그 예술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연예인들도 부대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소집을 해서 그런 예술 부대에서 좀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어찌됐건 이게 병역에 특례를 주고 본인의 어떤 대상자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다만 그렇다면 이 20대 황금기에 20대에 있는 모든 국민들, 남자 성인들은 대부분 다 그때가 다 황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또는 하는 일에 대해서 단절을 또 가져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뭐 그런 특례를 인정해줘.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특례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고 군복무 기간을 대폭 축소를 해서 예외 없이 군대를 가게 한다면 오히려 형평성에 맞고 경력 단절되는 부분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아마 국방부에서 되게 반대를 하지 국방부에서 않을까. 반대할 것이다. 그 이제 그 군 자원 수급 문제가 지금 사실은 병역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선뜻 동의를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대체 복무제를 지금보다 좀 넓혀주고 다만 대체 복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역의 입대 의무를 면한 사람들은 그렇죠. 뭐 국방세를 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더 많이 좀 기부를 해서 현역 복무한 사람들의 월급을 좀 대폭 확대해주면 좀 서로 사회적으로 형평이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방 수급의 문제라든가 병력 자원 수급의 문제가 국방부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그거를 지금 현행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좀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형평성 문제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병역 특례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또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특례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병역법이 이제 개정돼야 어찌됐든 방탄소년단에게도 뭐 특례가 인정되고 할 것인데, 자, 우리 두 분 어떤가? 지금 실제로 병역법 개정까지는 갈 수 있을지, 또는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난관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개정이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논의하다가 또 미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국민정서법상 이 병역 특례가 국민 대다수에게 병역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70% 가까이가 병역 특례 없애야 된다 예. 뭐 이런 그 반응을 보였다는 그 조사도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아마도 이번에는 좀 병역법 개정안이 좀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 이게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무르익지 않았나,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그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은 이제 현행 병역법에
있어서 대체복무제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반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제 국회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대체복무제를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국방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황복무나 대체복무 등을 포함한 이제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무르익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결정이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어떤 그 판결 내용은 결국은 이게 이제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양심과 관련이 있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병역 특례와 관련된 부분은 국위 선양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예술인들의 경력 단절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양심과 사실 큰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백과쟁명식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예. 있고요. 그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그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그 최근 이제 예술체육 특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에 대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그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되 그 군복무 시기를 이제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제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 개정안이. 예, 그럼 뭐 군복무 시기를 이제 한 50세까지 미뤄서 예, 예. 알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20대 군대 다 안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또 어떤 의견들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까, 이 변호사님? 네, 일단 바른미래당의 그 하태경 의원이 최근에 낸 의견인데요. 예. 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보자. 마일리지, 예. 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가 금메달 따고도 별로 박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건데. 따라서 이렇게 한 번 그냥 대회를 나가서 입상했다고 한 번에 면제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든 아시아 선수권이든 아니면 뭐 세계 선수권 대회든 간에 그 일정 부분 이상, 일정 시간 이상 그 이제 뛰어서 거기에서 이제 입상을 할 때마다 일정 점수를 마일리지로 누적을 해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 병역 특례를 주자. 이제 이런 그 주장도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이제 어떤 뭐 운에 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운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1위와 2위 막 이렇게 나뉘면서 1위는 면제받고 2위는 면제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쭉 이제 활동을 해오고 또는 뭐 체육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혜택을 주자는 네. 그런 취지로 아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예. 그 지난번에는 또 3분인가요? 예. 그 교체 선수가 딱 결승전 3분 뛰고 예. 면제를 받은 선수가 그럴 있어서 수도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면제용이다. 네, 면제용 교체 아니냐 예. 이런 좀 비판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나온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특례를 갖다가 좀 인정하자 뭐 또는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쯤 해가지고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뭐 병역 뭐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중에서 특히 중에서 어떤 병역 특례라든지 면제 제도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네, 그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 예. 그 징병제를 택한 국가가 13개 국가가 있는데 13개. 네, 이 중에 우리 같은 이런 특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밖에. 네.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운동 선수들을 상대로 그 병역 특례 제도를 그 운영하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시안 이란. 게임 축구 16강전에서 예. 아 지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겼는데요. 이 이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예. 그다음에 월드컵 등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 예.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금메달 수상자에게 체육 특례를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네. 기준이 네. 비슷합니다. 예, 일하는. 자, 그 외에 또 뭐 면제받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또 외국에 또 있습니까? 예. 그 지금 보고된 사례들을 보면요. 예. 그 기여 면제라는 기여 개념을 면제, 예. 예. 그 터키 같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터키의 경우에는 1만 5천에서 2만 리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5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예. 이 기여금을 바꿔서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는 운동 선수들에게만 이렇게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모든 징병 대상자에게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해외에 체류하면서 3년 이상 이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람은 일정 금액을 대신 부담을 예. 시키고 군사훈련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거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리스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이제 9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만 35세를 넘은 미필자가 이제 8,505유로,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1,120만 원 정도를 병역세를 납세를 하면 군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기간을 17개월로 늘려서 대체 복무를 하는 방식을 또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기여금을 내면 군을 면제받는 뭐 그런 나라도 이제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이게 우리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배로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방납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뭐 대부분 다 돈 있는 분들은 다 돈 내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또 해외 사례도 한번 살펴봤는데 또 실제로 우리 이제 19대 국회에서 김한표 의원이죠. 김한표 의원께서는 국가대표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간주해주는 개정안을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된 바가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병역법 만약 이 차제의 개정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도 좀 개정안에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네,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마일리지 제도 관련해서 그렇죠.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예, 이 체육 요원과 관련해서 그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처럼 이런 로또식의 어떤 병역 특례를 그렇죠. 받는 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체육 요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 도입하는 건 찬성하는데 다만 이게 예술 요원에 대해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런 대회 출전 같은 게 체육과 좀 다르게 체육은 국가대표로 소집이 되면 대회 참가 비용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따라서 열심히 선수는 그냥 돈과 관련 없이 그냥 열심히 체육 활동에 복무를 하면 되는데 예술 요원 같은 경우는 대회 참가 비용을 자비로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예술 요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성급하게 도입을 하면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회를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마일리지 제도에 어떤 편승하기 위해서 어떤 병역 특례용 대회들이 개최가 엄청나게 많이 양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술 요원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병역 특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중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사실 이제 특례의 방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평성 논란이 핵심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병역법을 개정할 때는 이런 특례의 방점을 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복무의 수준이 기존의 병역 의무의 정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례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정도에 한다. 있어서 형평성을 갖춰야 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요, 그 이제 스위스에서도 이제 그 사병도 34세까지만 의무복무를 채우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군 복무가 면제되면 장애인이 아닐 경우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의 3%를 국방세로 내야 하는 그런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병역을 기피한 현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예도 있고요.
노르웨이의 경우도 이제 징병제를 기본으로 유지를 예. 하고는 있지만 그 병역 문제가 큰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복무 기간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개월 정도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짧고 예. 예, 그 군 복무자에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굉장히 이제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복무 대체복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정을 할 때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를 한다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역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일반 우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과 또 특례 대상자라고 하는 우리 대상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보다 더 또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분께 마지막 한마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사실 오늘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례는 예. 결국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좀 줄이고 대신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뭔가 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늘려야 한다. 예.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뭐 스위스 같은 데에서 보면 국방세 3% 예. 이런 식으로 뭔가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국가에 돈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그리고 현역에 이제 복무하는 동안 이들이 받는 뭐 월급이라든지 이들의 처우를 대폭 향상해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군대 가는 게 좀 끌려간다. 예. 사실 우리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간다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좀 인식을 전환해서 국방이 정말 자랑스럽고 군대 갔다 오면 실제로 금전적으로 좀 여유 있는 상태로 전역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진짜 진정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가 되고 병역 면탈이나 이런 좀 시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갖다 이행하면은 그게 나름대로 이제 또 신성한 본인 스스로 신성한 의무 이행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황 변호사. 예. 그 일단 현재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병역 특례 제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군 복무 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결과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복무 형태를 마련을 하되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돼서 국민들이 모두 다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결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과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결과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을 지금 반복하셔서 우리 군대와 관련된 병역법 개정에서도 또 똑같이 공정과 형평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조그만 나라가 있죠, 동남아에. 그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가 허가된 예컨대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합격하게 되면 집안 전체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또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군대를 가려고 하고 예외 없이 가기 위해서 다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싱가포르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 피하고 싶지 않은 군대,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병역법 개정에도 또 이번에 중지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시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열띤 분석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트라우마,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서 트라우마는 외상을 뜻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혹은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의미하고 우리는 흔히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비단 개인뿐 아니라 때로는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1997년 IMF 시절을 겪은 후에는 외환위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다거나 아동이나 장애인 학대와 같은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범죄가 사회 전체의 이슈가 될 때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생소한 이름의 질병에 대한 공포를 느꼈고 그것은 마치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메르스라고 불리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당시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소위 메르스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때문에 이후 중동 지역을 다녀오는 여행객들에게는 별도의 질문지와 함께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환자가 중동 체류 후 귀국 과정에서 공항 검역소에서 귀국 전 계속된 설사 증상으로 현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2015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검역 시스템의 허점은 메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 중 24명, 즉 12.9%가 설사와 소화불량 등 소화기 증상을 호소했으며 지난 7월 발간한 2018 메르스 대응 지침에도 메르스의 주요 증상으로 발열, 기침과 함께 복통, 설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검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환자가 공항을 나선 지 4시간 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내려졌는데 만약 환자가 자진해서 증상을 알리고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지 않았다면 3년 전 메르스 사태 악몽이 재현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은 공동체의 존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이나 안보 문제는 물론 범죄 예방이나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늑장 대응, 소극 대응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 문제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고 공동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메르스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면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입국 검역 시스템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뉴얼 마련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